우주 탐사가 시작된 이래로 달은 언제나 매력과 신비로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면 어떨까요? 숨겨진 것, 숨겨진 면의 어둠 속에 묻혀있는 것? 많은 사람들은 우주 임무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공개되지 않은 보도가 있다면 어떨까요? 삭제된 파일은? 감히 지구 너머로 나아가려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긴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의 보고서는 무서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금지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덤브레이커 비밀 임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달 뒷면에서 무엇을 발견했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누가 혹은 무엇이 왔는가?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불을 끄고 헤드폰을 착용하고 발견해서는 안 될 것을 발견해 보세요. 나의 할아버지는 전투조종사,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던 베테랑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항상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그를 정말 좋아했고 그의 이야기에 큰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나는 자라면서 그가 항상 위험의 징후를 찾고 경계하는 상태에서 살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쇠쇼크, PTSD, 이 상태에는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람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베트남에서 돌아오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할아버지의 직업이 아마도 제가 우주 비행사, 비행기, 조종사에 집착하게 된 이유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있을 때 이러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군대의 고위 장교였으며 매우 숙련되었으며 일부 유명한 우주 비행사를 포함하여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한때 그에게 달에 가본 사람을 알고 있는지 물었고 그의 대답은 퉁명스러웠습니다. 달에 대해선 절대 말하지 마, 꼬마야. 그곳은 어둡고 사악한 곳이에요. 그는 2004년 자연사했다. 약 2달 전, 우리는 조부모님의 오래된 집을 개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락방을 비우던 중 오래된 금속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할아버지의 것으로 추정되는 몇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군훈장, 서류 뭉치, 그리고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두 남자와 함께 찍은 할아버지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할아버지는 40대쯤 되어 보여서 70년대인 줄 알았어요. 다들 우주복을 입고 있었고 풍경은 나사 사진과 같았지만 로고는 없고 단색 배경만 있었습니다. 미션 패치 이름은 돔브레이커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우주비행사였나요? 그는 왜 이에 대해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명 파괴자. 나는 그런 이름의 임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잘 가려졌나 봐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비밀이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상자 아래쪽에 있는 서류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나는 아래의 내용을 그대로 다시 쓰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내용이 매우 혼란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음을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만약 이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972년에 나는 베트남에 없었습니다. 말해선 안 되지만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발견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1965년에 나와 소수의 다른 조종사들은 우리 정부를 위해 우주에서 비밀 임무에 참여할 비공식 우주비행사 그룹에 선발되었습니다. 우리는 일반 우주 비행사만큼의 명성이나 영광을 누리지 못할 것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우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는 임무를 받아들였습니다. 1972년 초 우리나라는 한동안 달 주위 궤도의 비밀 위성을 유지해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그 기능이 무엇인지, 왜 거기에 있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몇 주 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달 뒷면에 불시착했으며 그 안에 담긴 데이터가 중요하다고만 말했습니다. 정부는 그것들을 회수해야 했기 때문에 저와 다른 2명의 우주비행사를 보내 위성의 메모리 모듈을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어팔로 18 임무를 위해 계획된 모든 장비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에 따르면 어팔로 팀은 분노했습니다. 결국 우리 임무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 누구이든 나사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전체 임무는 1급 비밀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베트남에서 복무 중이었지만 실제로는 이 작전을 위해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몇 달 후 우리는 우리를 달로 데려갈 거대한 로켓 앞에 발사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임무사령관이었고 카우버 중위는 LEM, 달 탐사선, 조종사였으며 에커맨 중위는 CSM, 명령 서비스 모듈, 조종사였습니다. 달까지의 비행은 약 3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우리는 그 주위를 몇 바퀴 돌았습니다. 달 자체가 만든 지평선 뒤를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아래에 있는 구형 덩어리의 돌과 먼지에 의해 신호가 차단되어 세상과 소통할 수 없는 상태로 남겨졌기 때문에 무력감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달의 어두운 면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보는 밝은 면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회색빛 들판과 고요한 달의 바다 대신 모든 것이 깊고 어두운 분화구로 덮여 있었습니다. 마치 달이 우주 자체에 의해 천천히 침식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표면을 향해 하강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카우버와 나는 에커맨의 행운을 빌었고 캐런이라는 달 착륙선에 탑승하여 트리너티라는 이름의 CSM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우리가 카론이 착륙했습니다라고 발표한 후 박수나 환호도 없었고 단지 간결하게 이것이 트리니티입니다. 축하합니다, 카론. 제가 반대편에 있을 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거기 조심하세요, 동지들. 따라서 우리는 나머지 세계로부터 고립되어 있습니다. 에커맨이 우리의 유일한 연락원이었습니다. 밝은 면 위로 날아가는 한 지상에서는 명령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고 어두운 면을 지나갈 때는 우리와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 두 사람과 동시에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다. CSM의 궤도 주기는 대략 2시간이었지만 우리가 궤도당 접촉하는 시간은 약 35분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분화구 내부에 위치한 평원에 착륙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태양은 달에 보이는 면과 같은 방식으로 달에 숨겨진 면을 비춥니다. 빛의 양은 달의 위상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착륙했을 때는 아직 낮이었지만 며칠 후면 곧 어두워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다른 어떤 것과도 다른 이 환경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기쁨과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에커맨을 통해 사령부로부터 응답을 받기까지 약 1시간 30분을 기다렸고 이번에는 슈트를 준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사령부는 축하를 보냅니다. 회복을 계속해야 합니다. 내가 달 표면에 발을 디뎠을 때 모든 것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뭔가 서사적이고 영감을 주는 말을 하려고 생각했지만 그런 캐치프레이즈의 시대는 오래전에 지나갔습니다. 카버와 함께 우리는 탐사선을 조립하고 우주선 옆에 깃발을 꽂은 후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표면을 따라 움직일 때 나는 마치 금속성 무언가가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멀리서 성광처럼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과 상호작용하는 우주 방사선에 의한 반사를 알아차리는 것이 상대적으로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나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곧 잊어버렸습니다. 몇 시간 동안 뛰어다닌 끝에 우리는 위성에 도착했습니다. 즉 위성의 남은 부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탐사선 주변에 수십 개의 발자국이 있었고 거기에서 멀어지는 2개의 평행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카버가 놀라서 외쳤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목적으로 온 것을 누군가가 먼저 가져간 것 같아요. 내가 대답했다. 그 흔적과 발자국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데이터 상자를 가져간 사람은 누구든지 미국을 대표하여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내 예상대로 우리는 상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있어야 할 곳을 보았지만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운 좋게도 우리는 여전히 에커맨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우리가 본 것을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누가 가져갈까요? 러시아인? 그들은 달 프로그램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눈치채지 못했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달에 착륙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반박했다. 우리가 아는 한 러시아인들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해합니까? 카버가 라디오를 통해 말했다. 이 트랙을 따라가자. 나는 대화에 끼어들었다. 이거 확실해요. 에커만이 물었다. 젠장, 난 아무것도 모르겠어. 우리는 확실히 이 퍼즐의 한 조각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보스. 카어버가 대답했습니다. 예, 만약 그 탐사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두 나라가 여기에 인력을 파견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라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카론. 가능한 한 빨리 사령부에 당신의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밖에선 조심하세요. 우리의 산소는 이미 반쯤 부족했지만 우리는 수수께끼를 풀기를 바라면서 계속했습니다. 앞에 뭔가가 보일 때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나는 그 우주선이 우리와는 디자인이 다르고 소련 국기를 달고 있는 우주선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배에서 뭔가 굉장히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달에 러시아인이 있었다면 그들은 오래전에 우리의 통신을 포착했을 것이므로 숨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미확인 소련 착륙선 덤브레이커 승무원입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봅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어와 영어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침묵만 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가까워졌고 나는 이전의 우주선이 나에게 이상하게 보였던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오랫동안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작은 창문으로는 내부에 무언가로 가려져 있어서 많은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공기가 고갈되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밀러. 이제 돌아가야 해요. 카버가 분명히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라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입구 해치를 여는 방법을 알아내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부는 뒤집혀 있었고 젓갈색 액체가 튀었습니다. 아마도 바닥에 흩어져 있는 몇 개의 열린 식품 용기의 내용물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니요. 그 생각을 마음에서 밀어냈습니다. 차량에는 2명이 탑승했지만 남은 보급품과 샘플 몇 개만 보였고 위성 블랙박스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해치 근처 벽에는 우주복 한 벌이 걸려 있었습니다. 2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옷은 하나뿐이고 이름표도 없어졌습니다. 카버와 나는 즉시 다른 슈트가 아직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승무원도 그것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산소는 위험할 정도로 부족했고 우리는 서둘러 배로 돌아갔습니다. 옷에 공기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카론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카버, 말해보세요. 나만 그랬나요? 아니면 돌아오는 길에 충돌 현장을 보지 못했나요? 나는 물었다. 젠장. 언급도 하지 마세요. 그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카어버는 반박했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우리가 발견한 불안한 사실을 에커맨과 공유했고 에커맨은 정보를 전달했을 때 지휘관만큼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 4시간 동안 감시를 받았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아직 해가 빛나고 있어서 밤은 아니었지만, 일상적인 밤을 유지하기 위해 잠을 자는 기간을 불렀습니다. 내가 쉴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전날 보았던 그 성광을 따라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나는 먼지 속에 남겨진 러시아 우주선에서 가져온 동일한 우주복을 발견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사진은 끔찍할 정도로 뒤틀리고 비뚤어져 있었지만 그 안에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나는 다가가서 헬멧 안쪽을 덮고 있던 자외선 차단제를 천천히 열기 시작했다. 나는 내부에서 본 것을 겁에 질려 보았습니다. 그것은 젓갈색 피로 뒤덮인 내 얼굴이었다. 눈 대신 빈 구멍이 2개밖에 없었다. 다음날 우리는 라디오에 사용하지 않는 채널에서 무언가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분하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약한 신호였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방송을 시도했지만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단모음이나 글자를 발음하는 것과 비슷한 소리가 3초 정도 길게 뻗었다가 똑같이 긴 멈춤을 반복하는 소리일 뿐이었다. 소음은 상당히 왜곡되었으며 각 전송이 이전 전송과 약간 다르기 때문에 루프가 아닌 것이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먹고 다시 한번 문어크를 준비했습니다. 전날보다 더 어두워졌습니다.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점차 지평선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호의 근원지를 약 1시간 동안 추적하다가 우리 앞에 있는 먼지 속에 뭔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나는 긴장했습니다. 그것은 소련 모듈의 것과 같은 우주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종된 친구를 찾은 것 같군요. 카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탐사선에서 뛰어내려 말없이 천천히 우주복에 다가갔습니다. 뭐 하는 거야, 밀러? 계속해서 카버. 떨리는 손으로 선실들을 열려고 하는 순간 슈트가 살아나 내 손을 잡았다. 우리 슈트를 통해 소리가 전달되면서 희미한 포모지테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러시아어로 도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를 우리 모듈인 캐런에 업로드합니다. 그의 의상에 붙은 패치는 그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타오카프. 그는 충격을 받았고 산소가 부족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이유로 그곳에 남겨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운이 좋게도 살아있었습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그는 의식을 잃었다가 빠져나왔습니다. 마침내 타르코프는 깨어났습니다. 우리 러시아어는 최고는 아니었지만 운 좋게도 그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거기에 있었는지, 그와 그의 선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의 임무가 무엇인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우리 깃발이 없어진 걸 깨달았습니다. 발자국도 없었고 그냥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모두 매우 걱정했고 임무를 종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령부는 위성 데이터를 복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다음날 수색을 계속하기로 결정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어젯밤과 똑같은 악몽을 꾸었습니다. 나는 겁에 질려 땀을 많이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나는 타르코프가 창문 앞에 서서 밖을 내다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카버에게 다가가서 약 1에서 2분 동안 잠을 자고 있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낮은 목소리로 타르코프,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었지만 그는 단지 그들이나 언제 라는 대사를 중얼거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에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를 계속 지켜봤지만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다음 날, 우리는 타르코프 슈트의 주머니에 보관되어 있던 우리가 있던 분화구의 그림이나 지도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있던 곳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십자가가 표시된 지점이 있었습니다. 타오카프는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몰랐지만
나는 그것이 정확히 첫날의 성광을 보았던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곧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카버와 나는 탐사선을 타고 떠났고 타르코프는 카로노에 남았습니다. 사실 우리 차량에는 세 가지를 모두 운반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으며 그 사람은 그대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믿지 않아요. 나는 타오카프가 우리의 단거리 무선 통신 범위 밖에 있는지 확인한 후 카오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달에 착륙했지만 상자를 찾지 못하고 갑자기 탐사선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죽은 줄 알았던 러시아 남자를 발견했는데 그는 마지막으로 배변을 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가 전혀 모른다고 하는 지도상의 신비한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나는 확실히 그를 믿지 않습니다. 라고 카오버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방향으로 내가 취하는 어떤 조치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카오버는 타오카프로 무엇을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를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LEM이나 CSM은 추가 승객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거 아시죠? 나는 대답했다. 그리고 그 사람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카버가 덧붙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우리는 오늘날까지도 설명할 수 없는 것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바로 앞에는 약 10피트 높이의 삼면체 피라미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표면은 완전히 매끄러웠고 밤처럼 검었다. 이게 대체 뭐죠? 카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는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갑자기 라디오를 통해 카오버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돌아섰고 그가 아무 반응도 없이 거기 서서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서 약 20피트 떨어진 곳에 남은 빛 속에는 우주복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름표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러시아 우주선의 같은 옷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차양을 연 채 똑바로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은 오늘날까지도 나를 괴롭히는 무언가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슈트는 비어 있었지만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탁탁거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깊고 약하고 왜곡된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갑자기 나는 강렬한 빛의 섬광에 눈이 멀었습니다. 시력을 되찾았을 때 시력은 사라졌습니다. 조각가? 괜찮으세요? 처음에 그는 응답하지 않았지만 다음과 같이 불쑥 말했습니다. 이런, 나사를 망쳐놓고, 군대를 망쳐놓고, 위성을 망쳐놓고, 이 모든 임무를 망쳐버려. 당장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아무런 논의 없이 우리는 탐사선으로 달려가 카론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수평선 아래로 가라앉았고 거의 모든 것이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해치는 열려 있었고 타르코프는 슈트를 입고 모듈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주. 서두르느라 우리는 그에 대해 잊어버렸습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타오카프. 혹시 뭔가 있나요? 나는 그가 등 뒤에 뭔가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멈춰 섰지만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돌아서서 날카로운 막대기로 나를 때렸습니다. 나는 헬멧 안쪽에 머리를 부딪힌 뒤 멍하니 땅에 쓰러졌습니다. 뒤에서 울리는 소리가 멈췄을 때 나는 타르코프와 카버가 달의 먼지 속에서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타오카프의 몸을 던졌고 우리 둘 다 몇 피트를 굴러갔습니다. 내가 일어나기도 전에 그는 내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싸웠고 타오카프가 내 헬멧을 해제하는 레버를 움켜쥐는 순간 나는 날카로운 돌로 그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의 바이저가 깨졌고 그의 슈트에서 공기가 천천히 빠져나가자 나는 일어나서 이미 핏자국이 묻은 샤프트를 잡았습니다. 그는 나에게 돌진했지만 나는 그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내 위로 쓰러졌고 우리 헬멧이 닿았을 때 그가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마지막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당신의 친구가 아닙니다. 목소리를 따라가세요. 나는 일어나 카버에게 달려갔다. 나는 그의 옷의 허벅지 부분이 찢어지고 젓갈색 피가 주변의 빈 공간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를 카론 안으로 데려갔고 구급 상자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는데 적절한 치료가 필요했지만 조금 멈췄습니다. 우리가 떠나면 무중력 상태에서 더 빨리 피를 흘릴까봐 두려웠습니다. 그 러시아 우주선에 의료용 키트가 있었죠? 네, 나는 대답했다. 밀러, 가서 가져와야 해요. 의약품. 그리 멀지는 않죠? 카버가 주장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처리할 수 있겠니? 네, 그냥 가세요. 그래서 나는 갔다. 죽지 마세요, 카버. 그건 명령이에요. 나는 떠나기 전에 말했다. 말했듯이 러시아 모듈에 도달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만 마치 영원히 걸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내내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오기를 기다렸다. 예전에 벽에 걸려있던 의상이 이제는 없어진 걸 보고 별로 놀라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몸에 소름이 돋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들에게서 의료용 키트를 받아 가능한 한 빨리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타르코프의 마지막 말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친구가 아니야. 목소리를 따라가세요 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라디오 채널을 이해할 수 없는 소리가 들리는 채널로 바꿨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활성화되었습니다. 특정 방향으로 강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목소리를 따라가세요.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것이 타르코프가 언급한 목소리가 아닐까? 내 친구가 아니었던 사람은 누구였나요? 타르코프. 조각가? 지구상의 임무사령관? 나는 알아낼 필요가 있었다. 나는 그 방향으로 향했다. 15분쯤 지나 직경 10m 정도의 작은 분화구에 도착했다. 헤드라이트를 비췄을 때 안에 뭔가가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가장자리를 따라 내려가 분화구 안으로 들어가 빛의 강도를 최대로 조절했습니다. 나는 순수한 공포에 사로잡혀 몇 시간이 지난 것 같은 기분으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분화구의 중앙에는 피라미드와 같은 재질로 만들어진 직사각형 블록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끔찍할 정도로 일그러진 팔다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거기에 없었고 그 자리에 2개의 블랙홀만 있었습니다. 카버였습니다. 그의 입에는 작은 상자가 걸렸다. 위성의 블랙박스였습니다. 나는 그 상자를 잡고 가능한 한 빨리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카버는 죽었습니다. 카버가 죽었다면 내가 카론에 남겨둔 카버는 누구였나요? 그 사람은 내 친구가 아니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나를 따라다니는 유일한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돌아왔을 때 타르코프의 시신은 사라졌지만 카버는 여전히 거기 누워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카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무슨 생물이었나요?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밀러, 카버가 말했다. 카버가 아닙니다. 카버는 죽었고 절단되었으며 생명이 없었습니다. 밀러, 내 말 들려요. 사기꾼은 계속했다. 예, 키트를 받았습니다. 라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는 내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는 그녀의 상처를 치료했고 마침내 출혈이 멈췄습니다. 나는 그를 가두었고 나는 그것을 가두었다. 나 자신도 가두었다. 나는 그에게 블랙박스를 찾았다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내가 진짜 카버를 보았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아래에 있는 엔진의 기능과 함께 캐런은 두 부분으로 나뉘었고 객실과 승무원이 올라갔으며 랜딩 기어는 달 먼지 속에 영원히 박혀 있었습니다. 나는 이전에 몇 시간처럼 느껴지는 어떤 순간의 느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승천과 만남은 10분 남짓 지속되었지만 수십 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배가 터질 정도로 비명을 지르고 싶었고 토하고 싶었지만 토할 수가 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들킬 것이다. 기절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나는 에커맨을 구해야 했습니다. 몇 번의 생애처럼 보였던 끝에 우리는 마침내 에커만과 3.2일체와 도킹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 내내 그와 연락을 유지했지만 그를 직접 만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람도 무서웠고 나도 더 무서웠어요. 그는 카버가 아니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먼저 벨트를 풀고 에커맨을 도킹 터널에서 밀어냈습니다. 나는 카버가 아닌 우리를 따라오려고 했을 때 얼굴을 걷어찼습니다. 나는 내 뒤에 있는 터널을 닫았다. 근데 넌 대체 뭐 하는 거야, 밀러? 미쳤어? 에커맨이 나를 사령부 벽으로 밀어붙이며 소리쳤습니다. 열지 마세요, 마이크. 카버가 아니야. LEM에 있는 저건 카버가 아니잖아. 알겠어. 나는 고통을 느끼며 소리쳤다. 노련한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에커만은 눈물을 흘렸다. 나는 조종관 위로 떠서 캐런을 도킹 해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터널 해치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카버의 얼굴과 몸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카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밤처럼 부드럽고 검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입을 열었고 내가 잊고 싶은 불안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카론이 CSM에서 분리되어 공허 속으로 표류하자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커만과 나는 지구로 돌아오는 3일간의 여행 동안 단 한마디도 교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돌아온 후 몇 달 동안 격리되었고 그 임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우리에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블랙박스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전혀 몰랐다. 솔직히 내가 모든 일을 겪은 후에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달과 그 너머에 대한 다른 모든 임무를 취소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우리를 석방했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절대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는 그 이후로 에커맨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에 대해 이야기한 유일한 때는 몇 년 후 양복을 입은 두 남자가 우리 집에 나타났을 때였습니다. 밀러 선장님, 최근에 아커만 중위와 접촉한 적이 있나요? 소개가 끝난 후 그들 중 한 명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임무를 수행한 이후로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고 소식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나는 대답했다. 안타깝지만 어제 아커만 중위가 인근 숲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나는 앉아야 했다. 나는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했으나 우리는 훈련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지옥 같은 삶을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친구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불쌍한 마이크. 그 사람은 어떻게 죽었나요? 내가 물었다.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팔다리가 다 여러 군데에 골절이 있었고 눈이 도려져 있었습니다. 나는 할아버지와 그의 동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더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가급적이면 곧 이 돔브레이커 임무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왜 우리는 달에 다시 가지 못했는가? 우리는 탐험해야 할 모든 것을 정말로 발견했습니까? 아니면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게 만드는 무언가를 찾았습니까? 돔브레이커 임무는 역사에서 지워졌고 승무원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는 방법을 찾아내는데 이 화자의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 분화구에서는 무엇이 발견되었나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에커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단지 알아내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고 준비하세요. 테러가 계속되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어떤 것들은 잊어버려야 합니다.